우리나라 건축물 특 있죠. 어느 날 길 가다 보면 원래 있던 건물이 사라지고 땅을 오지게 파고 있는데 또 어느 날 가보면 뚝딱하고 완성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요즘 건축물들은 사실상 기초공사 끝나면 거의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 할 정도죠. 뭐 속도뿐입니까? 그 규모나 구조도 점점 더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는 63층을 넘어 100층 규모의 마천루들도 흔해졌고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심지어 이런 모양의 건물들까지 지어져서 당초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도 안 올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거 강철과 콘크리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 특히나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을 심어 타설하는 철근 콘크리트는 사실상 현대 인류 건축이 존재하는 기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이 내린 자재,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죠. 일단 이 건물이라는 게 레고 조립하듯 뚝딱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데다가 블럭 붙여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당연하지만 실제 건축물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재 자체의 무게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각종 물건들이나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고려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아서 어느 정도 정해진 모양 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근대에는 이 건축이야말로 당대 기술과 예술이 총망라 된 최첨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고대로부터 인류는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모양을 낼 수 있을지 온갖 방법을 궁리해 왔는데요. 실제로 고대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아케이드, 에트루리아와 로마의 아치 공법까지 이런 게 다 결국 최대한 튼튼하고 높게 넓고 멋있게 지으려는 몸부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걸 극한까지 밀어붙인 게 이제 중세 유럽에서 등장한 고딕 양식으로 사실상 자연적인 석재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석조 건축술의 최대치였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보기엔 멋있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다들 현실적인 타협의 흔적이 있다는 거. 높아질수록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점점 좁아져야 됩니다. 지구라트나 피라미드가 사각뿔 형태인 것도 그런 이유고, 심지어 고딕 성당들도 자세히 보면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해서 벽을 지지해주는 구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예요. 또 이제 높게 지을수록 창문을 가로 방향으로 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좁고 길쭉하게 내거나 벽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드는 식으로 해결해야 했고요. 심지어 이렇게 아무리 용을 써도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균열이 가서 무너지게 돼 있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모스크가 대표적인 예로 워낙에 거대한 규모로 돔을 올리려다 보니 동로마 제국 시절 처음 건설될 당시부터 이미 기둥이 휘고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결국 558년 지진으로 1차 붕괴 이후에도 재건과 개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1500여 년간 살려놓는 중이라고 하지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돌로 건물 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지라 예로부터 돌과 돌 내지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일종의 접착제로다가 최대한 붙들어매서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발라 굳히는 재료들을 통칭해서 모르타르라고 하는데, 여느 문명과 지역을 막론하고 석회 계열 모르타르가 최고 존엄으로 통했지요. 석회, 즉 산화칼슘은 이름 그대로 석회암을 고온으로 구워 갈아낸 것으로 상당히 흔한 편이라 그냥 석회암 나오는 지역에서는 다 썼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물과 섞으면 마치 점토처럼 반죽이 가능하고 공기 중에 두면 서서히 굳어서 꽤나 튼튼해지기 때문에 자재 사이를 메우는 접착제로는 물론 천장이나 벽면 등을 마감하는 마감제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들 사는 기와집 보면 벽을 하얗게 칠해서 마무리했죠. 이것도 페인트가 아니라 석회예요. 물론 접착제로 쓸 때는 보통 그냥 석회만 통으로다가 쓰는 게 아니라 뭘 이것저것 섞어서 강화를 했다는 거. 일반적으로 모래를 섞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지을 때 석회와 찹쌀풀을 섞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건 역시 석회와 모래 그리고 화산재를 섞어서 사용했던 고대 로마인들이었죠. 로마인들은 이걸 돌 조각을 잘게 부쉈다고 해서 카이멘툼이라고 불렀는데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바로 시멘트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멘트와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화산재가 들어간 덕분에 밀도가 낮아서 더 가볍고 바닷물에 노출돼도
손상되지 않는 등 오히려 더 뛰어난 점들도 많았다고 해요. 마침 로마의 본진인 이탈리아 반도가 기본적으로 석회암 집안인데다가 화산도 꽤나 많았던 덕분에 로마인들은 이 고대 시멘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온갖 건물에다가 떡칠할 수 있었고, 급기야는 여기에 자갈이나 돌가루 등을 섞어 벽체나 돔 지붕을 만드는 수준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결국 뭐다? 콘크리트다. 2000년 전에 콘크리트를 이미 발명했었다는 거죠. 정교하게 깎아서 짜맞춰야 하는 석재와는 달리 거푸집만 있으면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고대 콘크리트를 진짜 5만 군데에 줄기차게 사용했습니다. 지금 봐도 경이로운 서로마 시대의 여러 걸작들, 예컨대 판테온, 콜로세움, 바실리카, 트라이아누스 시장 등도 로마식 콘크리트로다가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물들이죠. 서로마 유적이 오늘날까지 2000년 가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고대 콘크리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게 다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워낙 혼란스러워지고 주재료인 화산재의 수급도 애매해지는 와중에 로마 시멘트의 구체적인 제조법이 실전돼 버렸거든요. 중세에는 시멘트의 제조법이 잊혀진 만큼 콘크리트 공법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중세인들은 로마인들의 다른 건축공학 기술들을 이어받고 발전시키면서 시멘트나 콘크리트 없이도 앞서 말한 고딕 양식을 비롯한 경이로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여기다가 콘크리트까지 부활하면 딱이겠죠. 중세를 지나 마침내 1824년 영국에서 시멘트 제조법이 다시 고안됩니다. 석회에다 화산재가 아니라 점토를 섞어서 가마에서 1450도 정도의 고온으로 구워내는 방식이었는데요. 로마 시대 시멘트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었지만 가공된 재료를 정해진 비율과 공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층 현대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시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료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게 된 덕에 그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했고, 금세 균일한 품질의 시멘트가 전 세계 공장 곳곳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죠. 자, 시멘트도 재발명됐겠다. 이제 다시 콘크리트 떡칠하면 되냐?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콘크리트로만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건물은 지어진 순간부터 온갖 형태의 힘에 노출되는데요. 이렇게 사방에서 가해지는 힘은 크게 누르는 힘, 즉 압축력과 당기는 힘, 즉 인장력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의외로 콘크리트가 압축력에는 상당히 강했던 반면 인장력이 너무 약하더라 이거야. 거의 벽돌이나 진배가 없는 수준이라 막상 콘크리트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도전적인 형태로다가 건물을 짓기는 힘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아치를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콘크리트 단독으로는 그냥 싸고 편리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전적인 석재들의 하위 호환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래 건축 자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철.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명된 베세머 공법 덕분에 싸고 빠르게 고품질의 강철이 생산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든 면에서 그 전까지의 어떤 재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재료였습니다. 당연히 19세기 말에 이르러 많은 건축가들이 이 강철로다가 건물을 지어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죠. 다만 얘도 막상 단일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다는 거. 일단은 진짜 그냥 쇠다 보니까 단열이나 방음을 기대하기가 힘들죠. 거기다 수분이나 산소가 닿으면 녹슬기 때문에 방청 작업 등 관리 소요가 엄청나다는 약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강철이 아무리 싸졌다 한들 강철로만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철은 그냥 딱 골조, 즉 프레임으로만 사용하고 그 사이사이는 기존의 다른 재료들로 채워 넣는 철골 구조라는 게 새롭게 등판합니다. 그 유명한 에펠탑부터 만국 박람회로 유명한 수정궁, 미국의 홈 인슈어런스 빌딩 등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수많은 근대 철골 구조 건축물들이 다 이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고층 빌딩, 즉 마천루가 우후죽순 지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철골이 적은 비중만으로도 기둥과 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외장재나 마감재는 하중을 받지 않아서 가벼운 재료로 빠르게 아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이쯤 되면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강철이랑 콘크리트랑 그냥 쓱까버리면 안 됨? 예, 맞긴 합니다. 콘크리트의 저렴한 가격과 내화, 내식성, 강철의 강력한 인장 강도와 면적 대비 효율성을 합친다면 인류 건축 자재의 끝판왕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복병이 하나 있었다는 거.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금속이 됐든 모든 물질들에는 열팽창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열을 받거나 냉각이 될 때 그 부피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라 해도 함부로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안 돼요. 유리병에 물 넣고 얼리면 병이 터지는 것, 폭염에 철도 선로가 늘어나 휘어지는 것 등이 이런 열팽창 계수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건축계에서는 이 두 가지 재료를 간접적으로만 혼용하는 편이었는데 1860년대 중반 프랑스의 조제프 모니에라는 아저씨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그냥 쓱가 봤다는 거. 이 사람은 심지어 건축가도 아니고 정원사였는데요. 콘크리트로 만든 화분이 자꾸 깨져서 빡치던 차에 혹시나 해서 내부에다 철망을 심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철망으로 형태를 잡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혀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오지게 튼튼하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균열 안 생기고 오래가네. 어처구니 없게도 두 재료의 열팽창 계수가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이거 무서워서 시도도 안 해보고 있었는데 정원사 아저씨가 그냥 대충 화분 만들다가 이걸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압축력에도 강하고 인장력에도 강한 것은 물론 철근의 부식이나 휘어짐은 콘크리트가 잡아주기 때문에 내구성과 관리성도 거의 최상위, 말 그대로 기적의 재료였지요. 심지어 비중의 대부분을 콘크리트가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왜 되지 싶긴 했지만 모니에는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화분을 출품, 곧이어 파이프, 교량, 보 등등 여러 구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를 내면서 용도를 확장했습니다. 뒤늦게 이 어처구니 없는 진실을 마주한 건축계에서도 빠르게 이 공법을 받아들여 20세기 초부터 온 세상에 철근 콘크리트 붐이 불기 시작했어요. 강철과 콘크리트의 찰떡궁합이 밝혀진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두께로 내구성, 내화성, 내진성이 좋은 건물을 심지어 높이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1903년 신시내티에 지어진 16층짜리 잉걸스 빌딩을 시작으로 현대적인 철근 콘크리트 고층 빌딩들이 우후죽순 지어지기 시작했죠. 고층 건물뿐 아니라 1층을 비워둔 필로티 구조처럼 더 도전적인 형태의 설계도 철근 콘크리트와 함께라면 쌉 가능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건축의 기초를 닦은 르꼬르 뷰지에의 건축 5원칙과 도미노 하우스 구조가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건축을 전제로 해서 세워진 개념이라는 거.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나 댐 같은 거대한 산업 인프라도 철근 콘크리트 덕분에 마음 놓고 지을 수 있게 돼서 토목 분야에서도 사실상 필수품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벙커나 방공호 같은 거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외에 다른 재료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고요. 물론 뭐 진짜 완전히 레고처럼 지어 제낄 수 있게 된 건 아니었지만 전근대 시기랑 비교하면 건축물의 구조적, 규모적 제약에서 상당 부분 해방된 셈입니다. 이거야말로 자연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신이 내린 선물, 좀 더 오바해서 신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현대 도시와 건축, 나아가 현대 문명 그 자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무적이라는 거냐?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콘크리트는 봄이 제철입니다. 콘크리트에도 제철이 있냐?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어지면서 시멘트와 물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외부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시공 단계부터 균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컴퓨터 수랭 쿨러 마냥 냉각수 파이프를 설치해서 온도를 식혀주고, 반대로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불을 때우기도 합니다. 또 비가 올 때도 콘크리트에 수분 함량이 많아질 수 있어서 작업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잘 지어 놨더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건물 자체의 하중이나 풍화로 인해 겉면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고 이 틈으로 물과 공기가 유입돼 결국에는 철근의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 기준 50년을 수명으로 잡는 게 보통이고, 유지 보수를 잘하면 100년에서 200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편이지요.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시멘트나 철강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건데요.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시멘트 산업이 7에서 8%를, 철강 산업이 약 2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꽤나 환경 파괴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포집 콘크리트부터 해서 폐기물로 만들어지는 녹색 콘크리트 같은 친환경 탄소 중립 기술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콘크리트 없으면 건물 못 만들 텐데 이걸로 탄소 포집까지 하면 개꿀일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뭐 아무리 그래도 실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재료가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가 건축계의 주류로 올라선 이후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1910년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 이후 빠르게 벽돌이나 나무를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빌딩들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건축 허가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는 무려 90% 이상을 차지했고 요즘은 거의 99% 수준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말만 철근 콘크리트고 그냥 콘크리트인 건물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데 다들 아파트 입주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이쿠 제가 무슨 말을 이거 잊어버리세요. 말 나온 김에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을 무조건 빵빵하게 여유분까지 해서 팍팍 넣으라고 법으로 지정해두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이에 대한 내용은 쇼츠로 한번 준비해보았으니까 영상 끝나고 한번 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